본능 심리 탐구. 대체 왜 그런 거야? 라는 우리 본능에 대한 문제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본능 심리 탐구. 지난주에 우리 남녀의 뇌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남성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여자친구의 마음, 부인의 마음, 왜 그런 걸까?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하면 그게 몰라서 저 고통스럽다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걸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남녀인데도 불구하고 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지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뇌 구조부터도 달랐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이야기를 못 듣는 이유 중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멀티도 있지만 네. 예, 공감 능력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번에 모두들 사실 남녀는 관계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들 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 남녀의 뇌 차이에서 조금 발전시켜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 공감 능력. 남녀의 공감 능력에 차이. 대해서. 이 공감 능력이 여러 가지 우리의 대화하는 기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기술 이런 데 다 연결되어 있고요. 네. 심지어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은 이제 자폐, 아스퍼거, 또는 더 심하게 가면 이제 사이코패스. 상대가 어떤 느낌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공감 능력은 이제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거를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느끼게 하는 뇌 부분이 있어요. 우리 뇌에. 이거는 좀 교육적으로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교육적으로 필요하죠. 필요하다. 네, 필요한데 이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네네. 이럴 때 상대는 이래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러니까 이해는 해도 감정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게 왜 거군요. 그러냐면 이제 뇌 속에 그런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느끼는 부위가.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견된 부위로 이제 거울 세포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느낌이나 동작을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활성화되는 거울 세포라는 부분도 거울 뉴런이라고 그러죠. 거울 뉴런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공감 능력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베넷 즉 아나 전두엽 이런 그냥 전두엽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전두엽의 일부분입니다. 네. 전두엽의 일부분이 이제 공감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뭐냐? 여러 가지 이성이나 고도의 이런 수학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 우리 같은 조직원 내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데가 사실 동물과 다른 점이 아주 두드러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이 사회를 이제 구성해서 이제 지내려면 인간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를 떠나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상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도 공감 능력이 너무나 우리 사회생활에 중요하다는 게 이제 좀 알려지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제 공감 능력을 좀 교육 아니면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도 많이 결정이 되지만,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엄마 뱃속에서 거의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아이들은 공감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연구 결과 같은 게 다큐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남자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서 엄마가 울면 여자아이들은 같이 우는데 남자아이들은 그냥 다른 걸 엄마가 한다든지. 왜 울지? 이렇게. 저도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정말 그저께였는데 아들한테 제가 표정과 제스처로 엄마가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막 이런 표정을 보여줬어요. 근데 전 되게 기쁘고 고맙다는 표정을 액션을 우리 아들 보면서 엄마 지금 무슨 기분일까 했더니 슬플 것 같아.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워줘야 되나 고민이 되던데. 그러니까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8주부터 24주 사이에 이제 남성 호르몬을 뒤집었으면은 이 공감 능력이 이제 점점 떨어져요. 너무 뒤집었었군요, 우리 아들은. 그다음에 이 여성 호르몬을 너무 많이 뒤집었으면은 이
이 과잉 공감이라고 합니다. 과잉. 남성분들 중에서도. 아니, 여성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남성분들 중에서도 있는데 네네. 여성분들도 과잉 공감인 경우가 있어요. 과잉 공감.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본인이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분들. 네. 그런 건 이제 과잉 공감이라고 그러죠. 그 반대편에 남성 호르몬을 너무 많이 뒤집어 쓴 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은 자폐로 갑니다. 그게 왜 공감의 반대편에 자폐가 있느냐? 네. 이 공감 능력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거기도 하지만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대화의 기본이에요. 아까 전에 아드님한테 엄마가 지금 무슨 표정이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반대로 알아듣는다는 건 뭐냐면 네네네.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표정도 있고 제스처도 있고 그게, 그 맥락이 있으니까. 그게 93%라는 거죠. 말은 한 7%다. 7%밖에. 그건 이제 메라비안이라는 사람이 네네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말이 100%인 대화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수학 강의 이런 거, 뭐 무슨 엔지니어들끼리 뭐 설계도 가지고 논한다. 근데 석기 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라는 건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말은 껍데기고 사실은 엄마의 표정, 엄마의 뉘앙스, 태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컴퓨터 또 고장났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 사줘 이런 얘기거든요. 네. 예, 또 아니면은 잘한다. 이게 꼭 잘한다 뜻이 아니거든요. 잘한다. 잘해. 이러면 못한다. 계속 해봐라. 계속 해봐라. 예, 이러면 못한다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사실은 말은 껍데기고 이런 표정과 뉘앙스로 대화하는 게 많은데 그게 바로 공감 능력과 직결돼 있어요. 즉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은 표정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아프구나. 이 사람이 지금 슬프구나.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대화할 적에는 서로 말은 표현 안 해도 서로 표정만 가지고도 벌써 이게 감정 교류가 되고 이 상태가 금방 되는데 여자는 남자한테 대화할 때 그 상태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 즉 여자는 은유와 비유와 돌려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도 알아듣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대화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남자한테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남자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왜 하는 건가. 예. 해결책을 이제 주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지도 않을 건데 계속 이야기를 왜 하는 건가. 남자는 이게 이야기와 이 내면이 전혀 틀리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남녀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차이가 있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 이게 이제 호르몬이 어떻게 발현되었는가? 요 차이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시작되는데 사실 요거는 또 여성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맞아줄 얘기긴 하지만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여성은 이제 육아의 능력으로 봐요. 또는 이제 둥지 지킴이의 능력. 그래서 이 둥지 지킴이에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좀 느낄 때, 또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게 아주 공감 능력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를 케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상태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데 남자의 경우는 사냥의 능력으로 봅니다. 또는 전쟁의 능력으로. 만약에 남자가 여자만큼 공감 능력이 발달돼 있다면 사냥이나 전쟁을 못하는 거죠. 쟤도 죽으면 어떻겠지 아플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아프고 이 화살이 얼마나 뾰족한데. 그러니까요. 전쟁도 못하는 거, 사냥도 못하고 나도 굶어 죽게 되고 내가 죽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의 반대편 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바로 체계화의 능력, 사냥 능력 이렇게 봅니다. 뇌과학에서는. 요게 이제 8주부터 24주 사이에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남성 호르몬을 너무 많이 뒤집었으면 이 자폐로 가버리고 아니면 사이코패스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폐 같은 경우가 이제 스스로 자체 다칠패찰 쓰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상대의 이야기나 이런 걸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다쳤다는 게 뭐가 다친 거냐면 바로 외부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다친 거거든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왜 다쳤느냐? 바로 커뮤니케이션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뉘앙스와 표정과 눈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93%가 네. 비언어적인 요소로. 네. 그게 공감 능력인데 자폐가 바로 그런 어떤 그 외부와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살 이하의 아기들이 자폐로 발전할지 안 할지를 보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기계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눈 동자를 트래킹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래서 네. 아기 앞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 아기가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선생님의 눈 동자를 또 정확하게 쳐다보는지 아니면 노래를 막 부르고 하는데도 쳐다보지 않고 딴 데를 보고 있는지 계속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이 아이는 자폐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른 교육이나 맞아요. 아이들 이제 키울 때는 초반에 영유아 발달 검사 같은 거 할 때 눈을 잘 마주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친다는 게 바로 상대방의 표정을 읽어내는 거죠. 표정을 읽어낸다는 의미가 상대방의 아픔과 감정을 읽어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폐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양진호 회장이 막 그 직원들 두드려 패고 뭐 난리가 났는데 너무 끔찍한 일들을 또 직원들에게 시키기도 하고. 사이코패스는 의학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 이 공감 능력 중에서도 특히 자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진 거라면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이 뇌 부분이 완전히 없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뇌가 아예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고통스러운 거를 즐기는 건가, 가학적인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막 아픈 거를 같이 느끼는 뇌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의학적으로 봐서 뭐 교화나 교육이 안 된다 그래요. 치료가 힘든가요? 치료가 힘들다 그럽니다. 사이코패스는 치료가 잘 안 되는. 물론 이제 양진호 씨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는 뭐 좀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직원들을 그렇게 폭행하고 뭐 닭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뭐 이런 걸 봤을 적에는 그런 성향이 짙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공감 능력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공감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진화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발생이 되면서부터 어떤 호르몬과의 영향 때문에 좀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시면 이제 좀 좋아질 방법이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뇌가 약 만 13세부터 17세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전두엽이.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초등학교 시절 한 6세부터 12세까지 요거를 제2의 애착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요때 이제 부모와의 관계 요때 그 애착을 잘하면 요때 애착이라는 거는 꼭 스킨십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율성을 준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면은 이제 그 공감 능력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요 시기에 굉장히 학대받거나 이러면 이제 후천적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이런 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천적인 게 절반, 환경적인 게 절반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이미 이제 발생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지만 네. 태어나서 뭐 초창기에도 애착기가 있지만 그 이후에라도 초등학교 또 뭐 사춘기 이때를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뇌가 성장하는 시기에 네. 또 좋은 환경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잘 이루어진다면 또 좋은 쪽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씀. 실제로 많은 동물 실험에서 쥐 실험에서 많이 밝혀졌는데 공격 유전자가 있어요. 쥐도 네. 인간도 있지만 공격 유전자가 있는데 공격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쥐를 그 성장기에 그 어미쥐와의 애착을 잘 키우면 그 공격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어미와 띄어서 키워가지고 좀 가혹한 환경, 막 먹이도 뺏고 막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키우면 굉장히 공격적인 쥐가 돼버리고.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엄마 뱃속에서 좀 선천적으로 태어났더라도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양육이 된다면 많이 공감 능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죠. 근데 슬프게도 지금 이 사회가 경쟁 위주의 사회로 가고 있고 줄 세우기 사회로 가고 있고 또 회사에 가면 직장 내에서 가면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70%가 있다고 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점 환경이 점점 우리를 더 사이코패스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좀 다 같이 바꾸어 가야 할 문화적인 부분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나의 공감 능력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인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자녀라든지 뭐 부부, 뭐 가족들이라든지 좀 어떤 식으로 공감 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드러운 문화를 만들어갈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녀의 커뮤니케이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본능심리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웅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